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타 방송사에는 지식 밀매상으로 불리고 있는 썬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팔레스타인 땅,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이 땅, 현재로는 법적인 좀 그렇다. 하여간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국토인 이 팔레스타인 원래 주인이 누군가, 배경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구약 성서를 사료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까지요. 시오니즘을 갖게 됐다.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그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솔직히 2000년 동안 성씨도 없이. 근데 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나 돌아갈래 팔레스타인으로. 그 시온 땅, 시온 산 주변으로. 근데 그게 약간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가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어떻게 그걸 가요? 또 가면 방빼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머물었던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현실화된 계기가 뻥 발생합니다. 이거부터는 근대사예요. 1894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1894년 어떤 상황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1894년 프랑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다. 프랑스어를 쓰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아이 그거 1894년이면 이 상황이죠. 1871년 어떤 해인지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1871년이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싸움을 벌였다가 프랑스가 완전 박살이 난 해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박살 내버리잖아요. 1871년도에. 그래가지고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 파리 한복판에서 통일 독일 제국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 프랑스의 국왕 나폴레옹 3세 비스마르크한테 포로로 잡히잖아요. 어이, 나폴레옹 3세 담배 한 대 줄까? 어이,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프랑스는 옆에 있었던 신흥 강국 이 프로이센에게 박살이 낸 그런 상황이 1894년이에요. 한 20년 흐른 후죠. 그때 자존심이 땅까지 떨어졌던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드레피스라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1894년. 만약 혹시 검색하실 분들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검색하시면 쫙 나오거든요. 이때 지금 그 프랑스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독일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할 리가 있겠나. 자존심, 그 자존심 하나만 빼면 시체인 프랑스인들 자존심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 전쟁 완전 쪽팔린 상황이잖아요. 유럽의 최대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지금 옆에 있는 신흥 강국인지 뭔지 프로이센에 박살이 났는데 이거 전쟁 책임 누구한테 묻긴 물어야 되는데 창피한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희생양이 필요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우리 프랑스.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만만한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1차 대전 독일 패한 후에 히틀러 눈에 유대인이 들어온 것처럼 누구 희생양 없나? 가장 만만한 유대인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우리 프랑스 울랄라 자존심 쪽팔려 창피해 희생양 저기 딱 유태인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정말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프랑스에 빠방빵빵빵 팽배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1894년 9월 프랑스 육군 정보 당국이 어떤 첩보를 하나 받아요. 누군가가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 군 기밀을 넘기려고 한다. 난 첩보를 받아요. 프랑스 국정원이.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누군가가 기밀을 넘기려고 한다. 그래? 와우, 울랄라. 가서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프랑스 군 기밀 문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약간 너무 조작의 냄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기밀 문서를 몰래 줬겠지. 그거를 변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우편함에 꽂아놨어? 하여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누군가가 우리 프랑스 기밀을 독일에 넘기려고 한다. 우리 프랑스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독일에게 넘기란다. 누구냐? 찾아라. 범인을 스파이 찾아라. 스파이로 지목된 한 사람이 끌려와요. 누구냐면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유대인인데 말이 유대인이지 알프레스 드레피스.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 육군 학교를 졸업한 현직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예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프랑스에서 자기 아빠가 유태인이었을 뿐이죠. 끌려와요. 이 드레피스라는 프랑스 육군 대위가. 너 유대인이지? 나 그런 거 모르고 우리 아빠가 유대인이라고. 샤랍하고 너 유대인이지? 하여간 네가 그랬지. 끌려와요.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증거가 부족해요. 아무리 캐도 증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드레피스가 재판 과정에서 차근차근 얘기하거든요. 나 아니다. 이렇게 알리바이까지 다 되면서 그때 난 거기 없었다. 다 무시당해요. 재판정에서. 다 됐고 네가 범인이지 불어. 아니라니까. 너 드레피스 너 유대인 너 네가 했지. 아니라니까. 근데 갑자기 동료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드레피스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내무반에서 제 까까를 훔쳐 먹었습니다. 까까 훔쳐 먹었다고? 옛날에 제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제가요 제 뒷담화를 깠어요. 막 이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동료 군인들이 상부에서 지시 내린 거예요. 얘 무조건 스파이로 엮어 넣어라. 그리고 기밀 문서 그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기밀 문서 갖고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필적 손으로 쓴 문서였거든요. 드레피스 너 써봐. 이거 아무 글씨나. 필적이 맞지가 않아요. 드레피스가 쓴 필적이랑 그 소위 말하는 기밀 문서의 필적이랑 이 정도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야 되는데 프랑스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왼손으로 썼지. 너 왼손으로 썼지. 왼손으로 써보니까 대충 비슷하게 나오거든. 네가 범인이네. 그래가지고 딱 재판 4일이에요. 4일. 4 days. 증거도 없이 단 4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려요. 드레피스. 그런 다음에 1895년 1년 후죠.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프랑스령 남미에 기아나라고 악마의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보내는 가서 죽으라라는 섬이 있어요. 남미에. 이 악마의 섬이 뭐로 유명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빠삐용. 넌 왜 자꾸 탈출하는 거야? 자유를 찾아서. 빠삐용이 실제로 갇혀있던 그렇게 수없이 탈출하려고 했던 그 섬, 악마의 섬으로 드레피스를 보내버려요. 프랑스 당국이. 딱 4일 재판한 다음에요. 가기 전에 일단 현직 육군 대위잖아요. 프랑스 육군 대위. 망신 강등식을 또 펼칩니다. 아유 정말 프랑스 정말 어떻게 하냐면 포병대대 대위잖아요. 전 포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군복을 입힌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육군의 상징이 이제 예도라고 해서 칼 옆에 딱 꽂는 차는 칼이었는데 그거를 뺏어서 그 프랑스 장교가 뺏어서 모든 포병 동료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꺾어버려요. 딱. 넌 더 이상 프랑스 군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료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군복 입고 있잖아요. 그 드레피스가. 계급장이나 훈장 떼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발로 밟아요. 그런 다음에 악마의 섬으로 보내는데 3년 후에 3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하는 드레피스가 그 섬에서 3년 후에 새로운 증거가 어이없이 등장을 해요. 어떤 증거냐면 진짜 범인이 잡혀요. 진짜 범인이. 그때 그 기밀 문서를 넘기려고 했던 우편함에 꽂았던 누구냐면 프랑스 정보국 내부 직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국정원 직원이 배신한 거죠.
간첩 잡는 직원이 간첩질을 한 건데 그 사람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 간부들은 일관되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진범 저거 전체 진범 아니라니까. 진범은 드레피스라고 계속 우긴 거예요. 아, 드레피스가 진범이라니까. 그때 프랑스 지식인들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깨어있던 프랑스 지식인들이 재판 다시 하자. 뭔가 이상하다. 그 재판 다시 해요. 그 재판 다시 하자라고 그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밀 졸라. 그 굉장히 패륜적인 사람 아니에요. 조를 사람이 없어요. 에밀 졸라가 아니라 그 프랑스 지식인 에밀 졸라가 다시 합시다. 드레피스 뭔가 이게 지금 그 누명을 쓴 것 같은데 다시 재판합시다. 그때 프랑스인인 에밀 졸라한테 극우 세력들이 엄청 테러를 가했다고 해요. 너 혹시 너 족보에도 유대인 있는 거 아니야? 왜 유대인 편을 드냐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다시 재판을 받긴 받아요. 1899년에 드레피스가 다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드레피스 불러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야, 일로 와봐. 드레피스. 아이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 재판 계속 갈 필요 없고 딱 쿨하게 유죄 인정해. 아, 진범 잡힌 거 그거 나발이고 그건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범인이라고 유죄만 인정하면 쿨하게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깎아줄게. 10년 좋잖아. 너 벌써 거기 그 지옥의 섬에서 5년 살았잖아. 5년만 더 있으면 돼. 그럼 풀어줄게. 지칠 대로 지친 드레피스가 거기에 동의를 해요. 알았습니다. 제가 진범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재판 기록에는 드레피스가 했다라고 남아 있어요. 재판 기록상 드레피스가 이 진범으로 나와 있지만 프랑스 시민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1906년도에 복권은 돼요. 주택 복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 일반 시민으로 복권은 되는데 드레피스가 참 짠한 인물이 게 뭐냐면 1906년도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평범한 프랑스 시민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914년도에 1차 대전 터지지 않습니까? 1차 대전 터진 다음에 다시 프랑스군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서부전선에서 전투를 해요. 아유, 참. 주변에서 너 안 질리냐 프랑스 군대라고 하면 그때 드레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조국은 나를 배신했지만 난 프랑스 군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드레피스를 배신했지만 드레피스는 프랑스를 배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차 대전 4년 내내 서부전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독일군과 맞서 싸우고 제대를 해요. 드레피스는 그렇게 살아갔고 이런 유럽의 반유대주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유럽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냐.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물론 그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 하지만 처음에 할 게 없어가지고 고리업을 대금업을 시작을 했다고 그냥 하셨습니까? 요즘 막 은행에 연 이자율 1%도 안 되는데 뭐 25% 때려버리고 그러면 고리 대금업은 정말 패가 망신이에요. 한번 손 들이면 이자 갚다가 죽어요, 진짜. 요즘 얘기도 그렇지. 악덕 고리 대금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뜻, 할 게 없어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이제 살기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이 또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선민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여호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핍박받아도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리대금업 하면 돈을 많이 벌긴 벌어요. 솔직히 안 좋은 방법이지만 1차 대전 끝나고 난 등등등 전쟁으로 지고 알거지가 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네.
이게 그러면 좋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상당한 위화감을 느꼈죠. 그 당시 유럽인들은.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먹을 게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독일인들, 히틀러는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었거든요. 스탈린 등등등 유대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거든요. 스탈린도 어마무시한 그 유대인 박해를 하거든요. 이 모든 거를 왜 우리가 잘 모르냐라고 하면 저는 감히 할리우드 영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영화 때문에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정말 인류의 대비극이에요. 대비극. 하지만 그 배경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유럽에서 악감정을 받고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그 이유, 배경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할리우드,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할리우드는 유대인들을 일방적인 희생자로만 보여주는 영화들을 만들어 왔다 이거죠. 벤허도 그렇고 기타 등등.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드레피스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어도어 헤르즐이라는 인물이에요. 티어도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 인터넷 검색창에는요. 테어도어 헤르즐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헤르즐이라고 검색하시면 턱 수염이 긴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떡! 이 양반의 사진들이 곳곳에 붙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시어도어 헤르즐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신문 기자예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이 신문 기자 시어도어 헤르즐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 드레피스 사건을 밀착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공정한 재판도 아니라 이건 유대인 희생양몰이라고 딱 캐치를 한 거예요. 헤르즐 기자가. 그래서 쭉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결론 낸 게 뭐냐면 이 유럽 땅에서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럽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결코 정착해서 살 수 없다. 답은 뭐냐? 원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오니즘이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충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체계적인 사상으로 만들어요. 이 헤르즐이라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1896년에 유대 국가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그리고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돌려서 읽게 만들어요. 자, 봐라. 유럽에 살면은 우리가 끝까지 박해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원래 우리 땅이니까 유대인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시오니즘을 처음으로 체계화된 사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헤르즐이라는 인물인데 유대인들 국부예요. 국부. 비교를 하자면은 일본의 요시다 쇼인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요시다 쇼인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태평양 전쟁 편 한번 맨 처음 돌려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인들에게는 현재의 일본을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지만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원래는 요시다 쇼인을 기르기 위한 신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인데 요시다 쇼인이 주변 국가들 중국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일제 침략의 원흉이잖아요. 요시다 쇼인이. 똑같아요. 시어도어 헤르즐 유대인들과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건국의 아버지 딱 국기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양반 사진이. 하지만 현재 핍박받는 팔레스타인인들 그리고 주변 아랍인들에게는 땅을 빼앗아 버린 그런 사상을 만든 정말 나쁜 양반.
이 시어도어 헤르즐인데, 자, 이제 그러면 드레피스 사건부터는 그 이제 근대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료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어도어 헤르즐의 이런 그 시오니즘,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이 주의, 이 책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896년도에 발간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읽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근데 그냥 돌아가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땅 주인이 있으니까 그 땅을 그러면 어떻게 뺐냐? 돈 주고 사냐? 아니면 뭐 싸움을 해서 뺐냐?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불렸던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원 땅 주인은 어떻게 해서 땅이 뺏기고 갑자기 듣보잡, 짜잔! 유대 국가라는 책 한 권 들고 등장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을 후루룩 짭짭 드신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지 그 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사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했던 세계사와는 달리 근대를 떠나가지고 현재까지 올 거거든요. 그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까지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중립을 지키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어도어 헤르즐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안 되겠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돈이 많고 그래봤자 정착을 못해. 우리는 원래 고향인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자.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시오니즘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게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다 쇼인과 같이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준 국부이지만 그 주변에 뭐 다른 중동 국가인들에게는 침략의 원흉이죠, 솔직히요. 누가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안중근 의사는 의사죠, 말 그대로. 그렇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런 말 했었죠, 옛날에 관방장관일 때.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어쨌든 누가 보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데, 자, 시어도어 헤르즐이 가자 유대인들이여,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우리 고향으로 가자, 유대인 국가를 만들자 인데요. 그럼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 옛날까지는 돌아가기, 정말 고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 근대사 말씀드릴게요. 팔레스타인은 원래부터 그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는데 한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가 어디냐? 현재의 터키요, 터키. 1517년부터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터키의 식민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무슨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뭐 이집트 북부, 북아프리카 다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가 정말 로마 제국에 뺨치는 대제국이었는데, 지금 지도 보이시죠? 그거 보면 중동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시리아, 그 레바논, 그리고 또 뭐 북아프리카, 이 전체 또 뭐 발칸반도 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는데, 우리가요 이게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그 배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대제국이었는지. 십자군, 어떤 분이 십자군 역사도 좀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십자군 원정은 저기 변방 동네의 소동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야, 거기 지금 유럽 무식한 애들이 말이야, 예루살렘 뭐 자기 그 성지 순례 간다고 사람 죽이고 간대. 저 멀리 변방에서. 아유, 뭐 역시 무식한 놈들이야. 그 신경 쓰지 마.
십자군 전쟁이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동네 변방 싸움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여기에 일부분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현재의 터키 식민지였는데, 이렇게 강성했던 우리는 유럽의 힘, 유럽의 왕자였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의 왕자에서 유럽의 환자로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유,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야. 이 계기가 뭐냐면 1853년에 벌어진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어머 저 크림 좋아해요. 생크림 가지고 싸운 전쟁인가 봐. 생크림 맛있지. 그 크림 아니에요, 여러분. 자, 뭐 이 유럽 전쟁 보면은 100년 전쟁, 7년 전쟁, 크림 전쟁 보면 애매해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전쟁인지. 크림 전쟁? 야, 뭐 크림 넣고 싸웠나 보지. 크림은 맛있잖아. 허허가 아니라,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블랙시라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보면 내해, 그러니까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보이죠. 흑해. 자, 이 흑해가 바다예요. 흑해 위쪽을 보면은 러시아가 있죠. 그 러시아가 지중해를 찍고 지중해 찍고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러시아가 바다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흑해를 장악을 해야 돼요. 보이시죠, 지도예요. 일단은 이 흑해 러시아 땅이다, 스키 바다이지만, 한 다음에 흑해를 따라서 왼쪽을 보시면은 이스탄불이라고 조그만 그 좁은 또 통로가 보이죠. 그거 따라서 나가야지 겨우겨우 지중해로 나가요. 지중해로 나왔다. 그게 다가 아니죠. 지중해를 거쳐서 저기 또 서쪽으로 빠져야지 대서양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여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흑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크림 전쟁 때도 그렇고 나중에 흑해를 공방전할 때 보면 흑해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 딱 봐요, 여러분. 약간 오줌보 방광처럼 보이잖아요, 흑해가. 그리고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 조금 이게 나가는 그 길을 요도라고 하고, 허야 전리선 비대인가 봐, 안 나가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1853년 이때 크림 전쟁이 발발했던 이 당시, 일단 크림이 어디냐면요, 이 흑해 한번 보세요. 흑해 보시면 흑해 위쪽 보면은요, 목젖같이 톡 튀어나온 반도 하나 있죠. 그게 크림 반도예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 반도 이름이 크리미안 반도인데, 크림 반도. 자, 왜 전쟁이 일어나냐? 요 1853년도 이 흑해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당시의 유럽의 왕자에서 환자가 곧될 오스만 투르크의 관할이었어요. 흑해가. 그럼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러시아 불곰스키,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나라라니까요. 바다가 없어요. 땅 덩치에 비해 가지고. 북쪽 봐봐요. 북쪽에서는 나가려면은 발트해라는 데를 또 겨우겨우 통과해야지 바다 나오죠. 동쪽은 겨우겨우 나중에 땅 따먹기 위해서 얻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겨우 나가죠. 또 남쪽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지금 이 흑해 여길 먹어야 되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여길요. 자, 우리 러시아 바다 좀 구경하자.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러시아 될까? 띠띠띠띠띠 쉬기. 근데 말이야, 이 흑해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 관할이다 이거지. 그럼 어떡하냐? 싸워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그럼 흑해 전쟁이다 해서 벌어진 게 크림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1대1로 맞짱을 뜨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멀리서 또 나와 또 영국과 프랑스가 딱 보더니, 저거 북극곰 애들
흑해를 찍고 지중해로 나오려고 하는데 야 러시아 큰 거 우리가 보면 안 되지 그렇지? 오 그래 볼 수가 없지. 맨날 싸우던 영국과 프랑스가 또 손을 잡아요. 어이 오스만 투르크 나중에 터키 우리가 좀 도와줄게. 도와줘야 되잖아. 너 혼자 못 싸우잖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붙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도와줘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박살이 납니다. 아니 3대1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거기 반창고 좀 주세요. 반창고. 나이팅게일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 박살이 납니다. 3대1로 싸웠는데 박살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오스만 투르크는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3대1로 싸운 3쪽에 붙었으니까. 그렇지만 말이 승전국이지 승전국이 또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과 프랑스가 없었으면 전쟁이 이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별의별 뭐 감내나라 땅내나라 뭐내나라 막 내정 간섭을 시작해요. 오스만 투르크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영역권 우리한테 줘. 여기 뭐 석유 날 것 같은데 여긴 우리 프랑스가 가져간다. 이거를 누가 보고 있으냐면 4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 국가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물이네? 오스만 투르크? 그러면 오스만 투르크가 물이란 걸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독립하자. 이 운동이 슬슬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물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팔레스타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이 지배 더 이상 못 참아. 지금 딱 보니까 물이네 워터네. 우리도 독립하자. 요 상황에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불안하잖아요. 지금 정세가 지금 중동 정세가요. 원래 그 동네의 짱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물이란 게 판명이 되고 딱 보니까 무주공산이야. 야 저거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봐봐. 그 유럽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말이야.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크림 전쟁 이후에 완전 깽깽깽깽 상태란 말이지. 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자.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으로. 근데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못됐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도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남의 땅을 전쟁으로 뺏지 않는 이상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파시오. 공시가 그거 무시하고 파시오. 초기에는요. 자본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돈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땅을 어떻게 땅 따먹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선배가 등장을 해요. 샤라라라라라 선배. 누가 등장하냐면 미국. 그 당시가 여러분 미국사 할 때 기억나십니까? 한참 미국이 서부 개척이니 뭐니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원주민 다 쫓아내버리고 헐값에 막 멕시코 땅 빼앗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못된 짓을 유대인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종교와 돈만 있으면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구마이. 솔직히 미국 개척, 서부 개척도 미국이라는 자본 그리고 또 이 무력으로 북미 원주민 밀어낸 거잖아요. 또 멕시코도 뭐 우리 돈으로 13억인가 주고 그 큰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다 꿀꺽한 구럭짭짭한 거 하잖아요. 이걸 보고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번 자본이 있던 유럽의 유대교들이 뭐 대충 헐값으로 사자 그럼 가자고. 지들이 뭐 힘이 있냐. 그래가지고 슬슬 이 야금 팔레스타인 땅을 사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이 안 차요. 땅 사봤자 얼마큼 사겠습니까? 이런데 그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 땅을 좀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땅을 사가지고 언제 저거 다 사냐 팔레스타인 땅. 이거 뭔가 큰 계기가 없냐? 계기가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분기점이죠. 1914년 1차 대전이 발생하네. 제가 정말 썬킴의 세계사 1차 대전을 제일 처음에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 가지치기가 되잖아 지금. 팔레스타인 역사의 분기점이 된 1차 대전이 1914년에 뻥 유럽에서 터져요. 이때 대전이 터지자마자 오스만 투르크가 경론을 벌입니다. 뭔가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데 독일 편에 붙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쪽에 붙냐? 경론을 벌이다가 딱 보니까 처음에는 독일이 잘 나가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 동맹이 경론 끝에 결국 독일 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했지만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한 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붙어요. 뒤에서. 바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도 독일과 함께 이 동맹을 결성을 해요. 결론 내렸으면 고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독일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 팔레스타인을 그 당시만 식민지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을 병참 기지화를 해요. 아니 이따 군사도 병사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정말 병참 기지화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곡식들 다 거기 태평양 전선으로 빼돌린 거와 똑같이 야 오스만 투르크 땅에서 나는 곡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저 팔레스타인 저기 식량 강탈해가지고 군인들 군량미로 주자. 좋아. 식량 수탈이 시작돼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1차 대전이 시작된 1년 후죠. 1915년 1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황무지화가 돼버려요. 팔레스타인이 왜 황무지가 됐냐면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위쪽으로는 우리가 독일을 지원하면 되는데 말이야. 저기 서쪽으로 이집트가 걸리네.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왜냐면 당시에 이제 이집트가 영국령이었거든요. 적국 땅이죠. 저거 손 안 보면 말이야. 영국 애들이 이집트 찍고 우리 오스만 투르크 뒤통수를 칠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팔레스타인부터 이집트까지 쫙 철도를 건설을 해버려요. 오스만 투르크가 철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무 다 베어버리죠. 논밭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물론 논은 없었겠지만 황무지가 돼버려요.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래서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1917년도 한참 1차 대전이 이제 한참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도 팔레스타인 안에 있죠. 예루살렘에서만 하루 평균 300명의 그 아랍인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 기록이 하루에 300명이면 비공식은 어마무시하게 굶어 죽었다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먹을 식량들은 다 군량미로 빼돌렸지. 그나마 있던 뭐 나무들 있던 풀 조금이라도 녹색 지대가 보이면 다 철도 깔아버리지 이러니까. 가뜩이나 고생을 하고 있던 죽지 못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인들의 그런 고통 가운데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던 1916년 영국 지금 우리가 독일이랑 뭐 서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저 떨거지 뭐냐 지금? 오스만 투르크인데요. 저 오스만 투르크 나중에 터키가 되는 저 나라. 저거 지금 뒤에서 독일 지원하는 거 맞지? 맞습니다.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땐 오스만 투르크 저거 눈에 가신데 어떻게 손을 볼 방법이 없을까? 오스만 투르크. 좀 야비하지만 어떤 수를 쓰냐면 영국이요. 당시 중동의 큰 노릇을 하던 아라비아라는 땅의 군주, 후세인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그 땅인데 당시 여기도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아라비아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였어요. 하여간 이 아라비아,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아라비아의 군주 후세인한테 비밀 제안을 해요. 영국이. 어이 후세인. 참 그런 거 보면 후세인이라는 이름은 중동에서 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세인도 후세인이고 이라크의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들네임도 후세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후세인한테 비밀 제안을 합니다. 아라비아의 군주. 에이 여기 영국인데 영국 아이고 왜 영국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너희도 오스만 투르크 싫지? 아이고 우리가 좋겠습니까요? 아라비아 입장에선 우리 아라비아도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인데 좋아. 우리 영국이 제안을 하나 하겠어. 뭔데요? 너희들 아라비아가 말이야 뒤에서 오스만 투르크 뒤통수를 좀 쳐줘. 뒤에서 공격을 하라고. 무기 총 이런 건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러면 전쟁 끝난 후에 너 형제 국가 팔레스타인 그리고 너희 우리가 다 독립국가 만들어서 아랍 국가 세워줄게. 콜? 너희들이 뒤에서 아라비아가 그 동네 너 동네에서 잘 캡숑 먹는 동네잖아. 덩치가 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너희가 오스만 투르크 뒤통수 쳐. 그러면 우리 영국이 팔레스타인 그 너희 아랍 독립국가 시켜줄게. 어때? 아라비아는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